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한때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입자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광자는 끊임없이 산란되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빛은 몇 센티미터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38억 년 전의 어느 순간 우주가 충분히 식었습니다.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했고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별은 없었습니다. 우주는 투명했지만 어두웠습니다. 빛을 생성할 출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별이 태어나기까지의 긴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과 관찰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한 증거의 이야기입니다. 인내심과 정밀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2월, 조용한 기자실과 플랑크 임무와 연결된 통제센터에서 업데이트된 요약이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여행했을 때 우주가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합니다. 화면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전천 지도를 보여주며 긴 관측 캠페인과 신중한 보정 작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데이터 수집, 분석, 검증의 결과입니다. 플랑크 위성은 2009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9년 동안 그것은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데이터는 천천히 축적되었습니다. 각 측정은 신중하게 보정되었습니다. 계기의 작은 불완전성, 우주선의 자세 변화, 심지어 태양계 내의 먼지 방출까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기록은 빅뱅 후 약 38만 년, 재결합이 광자를 산란시킬 자유전자를 더 적게 남겼을 때로 되돌아갑니다. 이 순간은 우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뜨거운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자와 광자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했습니다. 광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것은 싫었습니다. 온도가 약 3000 켈빈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전자들은 원자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수소, 그리고 일부 헬륨. 갑자기 자유전자가 훨씬 적어졌습니다. 광자는 산란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습니다. 이 시작장의 새로운 증거는 첫 번째 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 이전에 측정된 경계입니다. 분석가들은 CMB의 작은 온도 변화를 사용하여 초기 밀도 구조를 설명하고 나중 모델이 존중해야 할 초기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야기는 차분한 구별로 시작됩니다. 우주는 밝아지기 전에 투명해집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CMB는 단지 오래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베이비 사진입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스냅샷. 그리고 이 사진에서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보관된 플랑크 산출물은 CMB를 은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마지막 산란 표면으로 보여줍니다. 이 표면은 실제 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자가 마지막으로
전자와 산란된 영역입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리는 이 표면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구형, 껍질처럼. 그리고 이 껍질 위의 모든 점은 재결합 시대로부터 왔습니다. 약 38만 년. 그것은 우리가 전자기 복사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그 너머는 불투명합니다.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빛으로는. 기관 설명자들은 재결합을 우주 안개가 거친 시점으로 요약합니다. 이 은유는 유용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포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단순화입니다. 재결합은 순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했습니다. 우주는 점차 투명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점진적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시간 척도에서 수만 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일 이벤트로 취급합니다. 분석가들은 CMB 비등방성을 나중 구조 성장을 위한 정량화된 씨앗으로 사용합니다. CMB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작은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10만 분의 1 정도. 이 변화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초기 우주의 밀도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약간 더 밀도가 높은 영역과 약간 덜 밀도가 높은 영역. 이 변화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중력의 씨앗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덜 밀도가 높은 영역은 물질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더 비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보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은하, 은하단, 필라멘트, 보이드, 매개 변수 파이프라인은 이 씨앗들을 초기 헤일로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제약으로 변환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CMB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우주론적 매개 변수를 출력으로 생성합니다. 우주의 나이, 팽창 속도, 물질의 밀도, 암흑 에너지의 양. 이 매개 변수들은 나중에 우주 진화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초기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CMB에서 측정된 밀도 변화. 그런 다음 그것들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질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계산합니다. 결과는 별과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예측입니다. 제2온화는 내러티브의 나중에 별도 단계로 들어가며 부분적으로 CMB 편광을 통해 추론됩니다. 제2온화는 우주가 다시 이온화되었을 때의 시대를 말합니다. 재결합 후 우주는 중성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성수소. 하지만 첫 번째 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자외선은 주변 수소를 이온화했습니다. 전자를 원자에서 제거했습니다. 점차 우주의 더 많은 부분이 이온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온화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별과 은하 형성 후 수억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대략 빅뱅 후 2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 제2온화는 CMB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온화된 가스의 자유전자는 CMB 광자를 산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산란은 CMB 편광에 작은 변화를 만듭니다. 플랑크와 다른 실험은 이 편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에서 그들은 제2온화의 타이밍과 지속 시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 측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은 제2온화 추정치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 퀘이사의 스펙트럼에서 문서는 재현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독립적인 팀들이 공유된 임무기록 보관소에서 지도를 재구축합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결과는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체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플랑크 팀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에서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견고했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특정 팀이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에피소드의 어두운 간격은 자동적으로 정의되며 별 출처가 없는 시대로, 이 간격은 재결합과 첫 번째 별 형성 사이의 시간입니다. 약 38만 년에서 약 1억 년 또는 2억 년, 우주 나이의 몇 %. 하지만 우주론적으로 중요한 시간, 이 기간 동안 우주는 투명했지만 어두웠습니다. 빛을 생성할 별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빛은 CMB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적색편이 되고 희미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을 우주의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별 이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자기 복사로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간접적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은 관측 진술로 종료됩니다. 투명성은 조명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별입니다. 우주는 빛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생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빛의 출처가 필요했습니다. 별, 그리고 별들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성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가스는 충분히 냉각되어야 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이 형성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천만 년, 우주 시간 척도에서 짧은 시간, 하지만 여전히 유한한 시간.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프로젝트 자료는 CMB를 계기에 접근 가능한 가장 이른 빛 기반 기록으로 프레임화하며 빅뱅 후 약 38만 년에 위치시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설명적이고 기록 보관적이며 CMB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안정적인 공개 설명을 유지합니다. 플랑크 웹사이트는 데이터, 논문, 교육 자료의 보고입니다. 그것은 전문가와 대중 모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시 데이터와 상세한 기술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중은 명확한 설명과 아름다운 시각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중 접근법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학이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나사 JPL 임무 커뮤니케이션과 요약은 같은 경계를 작동 용어로 제시하며 CMB 지도를 우주의 가장 이른 측정 가능한 조건과 나중 우주 구조에 연결합니다. JPL은 많은 나사 임무의 기술 중심입니다. 그들은 우주선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그들은 또한
임무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와 보도 자료는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들은 극적인 언어를 피하고 사실에 집중합니다. 기여는 연속성입니다. 무엇이 측정되고 무엇이 추론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시간 기록된 내러티브. 이 연속성은 과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학은 단일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발견의 축적입니다. 각각 이전 것 위에 구축됩니다. 대학과 기관 연구 그룹은 이 에피소드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인쇄된 논문, 업데이트된 코드 저장소, 반복된 보정 검사. 과학은 일상적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의, 이메일, 코드, 디버깅, 논문 작성. 극적인 순간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작업에 소비됩니다.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을 확인하고 오류를 문서화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절차적 검증이며 그림이 긴 노출과 보수적인 오류 계산에서 어떻게 조립되는지 보여줍니다. CMB 지도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작업의 결과였습니다. 수천 시간의 관측, 수백만 줄의 코드, 수십 개의 논문, 수백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모두 함께 작업하여 우리 우주의 가장 이른 시기에 한 장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 없이 검증될 수 있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리를 가로질러 빛을 운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시광선을 생성하는 출처가 부족한 우주. 발견은 단일 새로운 물체가 아니라 나중 주장이 일치해야 하는 안정적인 측정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종종 개별 물체보다는 통계와 프레임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형성되었어야 하는 조건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남겼을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CMB는 일종의 조용한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은 기록이 읽을 수 있게 되는 순간을 표시하고 그 전에 온 것을 간접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물리학으로 정의합니다. 경계석은 유용한 은유입니다. 그것은 표시, 참조점입니다. 여행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것. CMB는 우주론자들을 위한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시작점을 제공합니다. 확고한 기반. 그들이 우주의 나머지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곳. 많은 관찰자들에게 발견은 지속되는 모든 시스템 뒤에 조용한 정밀함을 강조합니다. CMB 측정의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온도 변화는 10만 분의 1입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기술적 업적입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한 계기, 신중한 보정,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기 우주의 정밀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이 CMB의 초기 조건에 고정되면서 연구자들은 지도에서 메커니즘으로 이동합니다. CMB는 우리에게 초기 조건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물리학이 필요합니다. 중력의 법칙, 유체 역학의 법칙, 여력학의 법칙. 이 법칙들은 초기 조건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밀도, 변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스가 어떻게 냉각되고 붕괴했는지,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다음 장은
금속 없이 가스가 어떻게 냉각되고 붕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추적합니다. 우주는 투명해졌지만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재결합 후 빛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생성할 별은 아직 없었습니다.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질량으로 약 75% 수소, 25% 헬륨,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튬, 빅뱅 핵합성에서 만들어진 것, 무거운 원소는 없었습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 우리가 일상적 물질과 연관시키는 원소들, 이 원소들은 나중에 별 내부에서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별들에게는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우주는 화학적으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단지 가장 가벼운 원소들만. 이것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원소가 가스가 냉각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냉각은 별 형성의 핵심입니다. 가스가 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수축해야 합니다. 중력해서 붕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스가 뜨거우면 그것의 압력이 중력에 저항합니다. 가스는 붕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스는 냉각되어야 합니다.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압력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중력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주에서 별 형성 지역은 먼지와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스가 효율적으로 냉각되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복사를 통해 뜨거운 가스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것은 복사를 방출합니다. 전자기파. 이 복사는 가스에서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가스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스가 효율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좋은 복사체가 필요합니다. 분자와 먼지가 이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능한 전환. 그들은 광범위한 파장에서 복사를 방출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각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먼지는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실리콘, 탄소, 산소. 이것들이 없으면 먼지가 없습니다. 복잡한 분자도 없었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메탄. 이것들은 무거운 원소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 우주에서 가스는 주로 원자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복사체입니다. 그들은 간단한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능한 전환. 그들은 제한된 파장 범위에서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냉각은 훨씬 덜 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서 가스를 냉각시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분자 수소, H2, 두 수소 원자가 결합된 것. 분자 수소는 원자 수소보다 더 나은 복사체입니다. 그것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 상태, 진동 상태. 이것들은 추가 전환을 제공합니다. 분자 수소는 저고해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출은 가스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효율적으로 별 형성을 허용하기에. 하지만 먼저 분자 수소가 형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원시 별 형성에 관한 널리 인용된 리뷰가 전체 물리학 그룹을 통해 안정적인 참조 문서로 순환합니다. 이 리뷰는 토마스 그래프와 볼커 브룸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제의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수십 년의 연구를 하나의 문서로 증류합니다. 그림은
높은 적색 편의에서 형성되는 미니 헤일로를 보여주며 무거운 원소가 없는 상태에서 주로 분자 수소 냉각에 의해 가능해진 가스 붕괴를 보여줍니다. 미니 헤일로는 암흑 물질 헤일로의 작은 버전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약 100만 배인 물질의 집중. 초기 우주에서 이것들은 별이 형성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왜 그렇게 작았을까요? 왜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CMB에서 측정된 밀도 변화의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밀도 변화는 스펙트럼을 가졌습니다. 큰 규모와 작은 규모의 변화. 작은 규모 변화는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밀도가 높았고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력이 더 강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붕괴 구조는 잡았습니다. 미니 헤일로. 이 미니 헤일로는 적색 편이 약 20에서 30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빅뱅 후 약 1억에서 2억 년. 우주가 여전히 매우 젊었을 때 각 미니 헤일로 안에서 가스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스가 먼저 냉각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자 수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기술적이면서도 조용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초기 우주는 제한된 냉각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단편화로 가는 제한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편화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큰 가스 구름이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현대 별 행성에서 단편화는 흔합니다. 그것은 왜 별들이 종종 집단으로 형성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별들이 상대적으로 작은지, 태양 질량의 몇 분의 1에서 몇 배.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 단편화는 훨씬 덜 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이 덜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수 없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압력은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그것은 단편화에 저항했습니다. 결과는 큰 덩어리가 함께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별의 집단 대신 단일 거대한 별. 조사는 화학에서 중력으로, 중력에서 첫 번째 점화 이벤트로의 사슬을 따라가며 깊어집니다. 화학은 분자 수소 형성입니다. 중력은 헤일로 붕괴와 가스 축적입니다. 점화는 온도와 밀도가 핵융합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이것들은 별도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다음에 의존합니다. 분자 수소 없이는 냉각이 없습니다. 냉각 없이는 붕괴가 없습니다. 붕괴 없이는 점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연쇄 반응.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우주가 어떻게 복잡성을 구축하는지, 단순한 초기 조건에서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 리뷰 문헌은 표준 모델 그림을 통합합니다. 태양 질량 약 100만 배의 미니 헤일로, 적색 편이 약 20에서 30에서 붕괴하며 첫 번째 별 형성의 주요 장소로. 이것은 합의입니다. 다양한 독립적 연구의 결과, 다양한 그룹,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하지만 모두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과학에서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견고함을 시사합니다. 특정 가정이나 방법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량 범위,
정확한 적색 편의 범위. 이것들은 모델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별들은 작은 헤일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주 역사 초기에. 상세한 연구는 같은 경첩 지점을 반복합니다. H2 냉각은 유사한 적색 편의에서 태양 질량 10만에서 100만 배 정도의 헤일로에서 붕괴를 가능하게 합니다. 경첩 지점은 임계 순간입니다. 시스템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하는 곳. H2 냉각의 경우 그것은 가스가 냉각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약 200켈빈. 이 온도 위에서 H2 냉각은 비효율적입니다. 아래에서 그것은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200켈빈은 일종의 임계값입니다. 가스가 이 온도 아래로 냉각되면 붕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이 중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붕괴는 정지됩니다. 태양 질량의 10만에서 100만 배의 헤일로 질량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더 작은 헤일로는 가스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너무 약합니다. 가스는 빠져나갑니다. 더 큰 헤일로는 초기에 형성하기 위해 더 희귀한 밀도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질량 범위의 헤일로는 첫 번째 별을 호스트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입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은 단일 코어 내러티브에서 원반 물리학으로 이동하며 단편화가 측정된 가능성이 됩니다. 초기 시뮬레이션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구형 대칭을 가정했습니다. 붕괴하는 가스구름, 모든 방향에서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결과는 단일 중심 코어였습니다. 단일 별. 하지만 나중 시뮬레이션은 더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3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전을 포함했습니다. 실제 가스구름은 회전합니다. 적어도 조금은. 그리고 회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붕괴를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가스구름이 붕괴할 때 그것은 구형으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원반으로 평평해집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원반. 이것은 가군동량 보존 때문입니다. 회전축을 따라 가군동량이 없습니다. 가스는 자유롭게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반 평면에서 가군동량은 붕괴에 저항합니다. 가스는 원반으로 정착합니다. 이 원반 안에서 물리학은 다릅니다. 원반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선 팔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팔들은 가스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은 단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반이 여러 덩어리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각각 잠재적으로 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반 물리학을 포함하면 가능성의 범위가 열립니다. 단일 거대한 별 대신 아마도 여러 개의 별, 여전히 크지만 단일 몬스터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의 큰 별과 여러 개의 작은 별. 이것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영역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높은 해상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물리학을 포함해야 합니다. 냉각, 화학, 복사 전달. 그리고 그들은 계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슈퍼컴퓨터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세대의 시뮬레이션은 더 자세하고 더 현실적입니다. 나중 모델링은 환경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복사와 합병은 국부적으로 H2 형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모든 미니 헤일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다른 헤일로와 가깝습니다. 일부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강한 복사장에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자외선 복사는 H2를 해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해합니다. 다시 원자수소로. 이것은 냉각을 억제합니다. 별 형성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부정적 피드백입니다. 한 헤일로의 별 형성이 근처 헤일로의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반면에 헤일로 합병은 별 형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두 헤일로가 충돌할 때 그들의 가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압축되고 가열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되면 그것은 매우 효율적으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은 별 형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피드백입니다. 구조 형성이 더 많은 구조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피드백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 형성의 전반적인 패턴을 결정합니다. 어디서, 언제, 얼마나 많이. 에피소드는 개체군 토와레이을 극적인 라벨이 아니라 화학적 조건으로 정의합니다. 개체군 토와레이은 용어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은 월터 베이드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그는 우리 은하의 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개체군 I과 개체군 II. 개체군 I 별들은 젊고 금속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원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개체군 II 별들은 늙고 금속이 적었습니다. 그들은 헤일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천문학자들은 금속이 없는 훨씬 더 오래된 별 세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별들. 그들은 이것들을 개체군 II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체군 다리은 극적인 라벨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분류입니다. 화학 조성에 기반합니다. 개체군 III 별들은 금속이 없는 별들입니다. 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였습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진술입니다. 연구자들은 가정을 명시적으로 문서화합니다. 초기 파워 스펙트럼, 화학 네트워크, 복사 전달 선택. 이것은 좋은 과학적 실천입니다. 가정은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정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것들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테스트합니다. 이것이 과학이 자기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파워 스펙트럼은 CMB에서 옵니다. 그것은 밀도 변화가 규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합니다. 화학 네트워크는 다른 화학종 사이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H2가 어떻게 형성되고 파괴되는지. 복사 전달은 복사가 가스를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흡수되고 방출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선택을 포함합니다. 어떤 반응을 포함할지, 어떤 근사를 사용할지. 이 선택들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검증은
복제를 통해 보여집니다. 독립적인 그룹들이 유사한 사전하에서 붕괴 타이밍을 재현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한 그룹이 결과를 얻으면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이 같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특정 코드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견고합니다. 첫 번째 별 형성의 경우 여러 그룹이 독립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알고리즘, 다른 근사. 하지만 그들은 모두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붕괴는 적색편이 약 20에서 30에서 발생합니다. 태양 질량 약 10만에서 100만 배의 헤일로에서 이 합의는 신뢰를 구축합니다. 장은 점화를 압력과 중력의 균형으로 취급되는 임계 이벤트로 끝냅니다. 점화는 별이 켜지는 순간입니다. 핵융합이 시작되는 순간. 이것은 임계값 이벤트입니다. 온도와 밀도가 특정 값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그 아래에서 핵융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그것은 발생합니다. 수소의 경우 임계 온도는 약 1000만 켈빈입니다. 이 온도에서 수소 원자핵은 충분히 빠르게 움직여 그들의 전기적 반발을 극복하고 융합합니다. 헬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별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중력 붕괴에 대한 압력을 제공합니다. 점화 전에 붕괴하는 가스 구름은 중력의 자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수축합니다. 밀도와 온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점화 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붕괴가 멈춥니다. 별이 균형을 이룹니다. 중력이 압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별은 이제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론 전체 물리학 그룹과 계산센터가 이 장을 고정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보도 자료가 아니라 안정적인 문서입니다. 논문, 코드, 데이터. 이것들은 과학의 통화입니다. 극적인 발표가 아닙니다. 매개 변수 수입, 수렴 테스트, 물리적 현실주의의 느린 개선. 매개 변수 수입은 한 번에 하나의 매개 변수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이것은 모델이 어떤 가정에 민감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렴 테스트는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안정화되는지 보기 위해 해상도에 따라 계속 변한다면 그것은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물리적 현실주의는 더 많은 물리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복잡한 화학, 더 상세한 복사 전달. 각 개선은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동료 검토 저널과 리뷰 장소는 수년간의 모델링을 신중한 합의 진술로 압축하는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개별 논문은 특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리뷰는 분야를 종합합니다. 그들은 많은 논문을 가져와서 큰 그림을 추출합니다. 무엇이 확립되었는지, 무엇이 여전히 불확실한지. 여기서 리뷰는 미니 헤일로, H2 냉각, 가능한 적색 편의, 범위에 대한 공유 언어를 제공합니다. 이 공유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혼란을 줄입니다. 그것은 진전을 가속화합니다. 나사 교육 설명자는 대중 대면 다리를 제공하며 개체군
불이 별을 금속이 없고 거의 전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나이스아는 대중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과학과 대중 사이의 다리. 그들의 웹사이트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전문 용어 없이 아름다운 시각화와 함께. 그들의 역할은 세부 사항이 진화함에 따라 기본 분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합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아이디어가 수정됩니다. 하지만 기본 프레임워크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개체군 나이아의 별은 첫 번째, 금속이 없는 별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질량, 수명, 죽음의 세부 사항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의는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제한된 도구를 가질 때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지 검토합니다. 우주는 자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냉각을 위한 도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H2, 별 형성을 위한 경로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헤일로에서 먼지도 금속도 없이 붕괴는 희박한 화학과 긴 중력 시간 척도에 의존합니다. 드라마는 설계상 제거됩니다. 남는 것은 메커니즘입니다. 순수한 물리학, 중력, 여력학, 화학, 극적인 서사 없이 단지 자연 법칙이 작동하는 것. 분석가들에게 첫 번째 별은 첫 번째 빛 이야기보다는 시스템 증명처럼 됩니다. 그것은 우주가 복잡성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한 초기 조건에서 단지 수소와 헬륨, 단지 중력과 여력학, 이것들로부터 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부터 무거운 원소, 그리고 무거운 원소로부터 행성, 그리고 행성에서 생명. 그것은 사실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별로 시작됩니다. 나중 은하가 존재하고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면 이전 별들이 존재했어야 하며 그들의 탄생 조건은 알려진 물리학에서 따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입니다. 귀축법. 우리가 결과를 관측합니다. 우리는 원인을 추론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음에 틀림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기록은 시작이 종종 빠진 것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우주는 많은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원소, 먼지, 복잡한 분자. 하지만 이 부재가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예약했습니다. 특정 경로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경로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깊은 통찰입니다. 시스템은 그들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빠진 것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제약은 자유만큼 중요합니다. 분자수소는 첫 번째 별 형성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분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간단한 분자,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된 것.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 그것조차 형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왜냐하면 분자수소 형성은 촉매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촉진하는 것. 현대 우주에서 먼지 입자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표면은 화학 반응을 위한 회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수소 원자가 먼지 입자에 흡착됩니다.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른 수소 원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분자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자는 표면에서 탈착됩니다. 떠나갑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분자 수소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먼지는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실리콘, 탄소, 산소, 철. 이것들은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별로부터 방출됩니다. 초신성이나 항성풍에서. 첫 번째 별 이전에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없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H2 형성 경로가 없었습니다. 대신 분자 수소는 더 느린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가스상 반응. 중간 단계로 수소 음이온 H를 통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소 원자가 자유전자를 포획합니다. H, 음이온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드문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수소 원재 약하게만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에너지가 그것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것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H, 음이온이 다른 수소 원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H2 분자를 형성하고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주요 H2 형성 경로였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하지만 그것은 느렸습니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년. 하지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분자 수소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가스를 냉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분자 수소가 냉각하는 방법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회전과 진동을 통해 생각합니다. 분자 수소는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 그리고 그것은 진동할 수 있습니다. 두 원자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결합 길이를 변화시킵니다. 이 운동은 양자화됩니다. 그들은 특정 에너지 수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분자가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전환할 때 그것은 광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적외선 광자. 그리고 이 방출은 가스에서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가스는 생각됩니다. 냉각률은 온도에 의존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그것은 느립니다. 높은 온도에서 그것은 빠릅니다. 하지만 특정 온도 아래에서 약 200켈빈, 그것은 매우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분자의 대부분이 가장 낮은 회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낮은 상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냉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H2 냉각의 한계입니다. 가스를 약 200켈빈 아래로 냉각시킬 수 없습니다. 이 온도에서 압력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그것은 단편화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왜 첫 번째 별들이 거대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가스는 압축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인수합니다. 가스 구름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느렸습니다. 수십만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스가 계속 냉각되면서 그것은 계속 압축되었습니다.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중심부에서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냉각이 어떻게 가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가스가 붕괴할 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입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온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붕괴하는 가스 구름의 중심부는 가열됩니다. 외부층이 냉각되는 동안 결국 조건이 핵융합을 위해 적절해졌습니다. 중심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했습니다.
밀도는 충분히 높았습니다. 수소 원자핵은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점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우주론적 의미에서 처음으로 별빛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투명하고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투명하고 밝았습니다. 암흑시대가 끝났습니다. 우주 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별들은 우리 태양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론은 그들이 태양보다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더 무거웠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모델은 태양 질량의 100에서 300배를 예측합니다. 다른 것들은 심지어 더 큽니다. 최대 천지 태양 질량. 이것들은 거대한 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어떤 것보다 훨씬 큽니다. 왜 그렇게 컸을까요? 다시, 그것은 냉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자수소 냉각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스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수 없었습니다. 약 200켈빈. 이 온도에서 가스의 압력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소리의 속도, 가스가 압력 불균형에 반응하는 속도는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편화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가스 구름이 단편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의 덩어리들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압력이 높으면 덩어리들이 확산되려고 합니다. 압력이 그들을 분산시킵니다. 단편화가 발생하려면 중력이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이것은 특정 최소 질량을 필요로 합니다. 진스 질량이라고 불립니다. 진스 질량은 온도와 밀도에 의존합니다. 높은 온도는 더 높은 진스 질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서 가스가 약 200켈빈 아래로 냉각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스 질량은 높았습니다. 큰 덩어리만 붕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거대한 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매우 뜨겁고 밝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그들의 표면 온도는 수만 켈빈이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인 것과 비교하면 그들은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밝았습니다. 그들은 밝았습니다.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빛은 주변 가스를 조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우주에는 별빛으로 비춰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몇백만 년. 우리 태양이 수십억 년을 살 것과 비교하면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왜 그렇게 짧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밝기는 에너지 소비율입니다. 별이 더 밝을수록 연료를 더 빨리 소비합니다. 거대한 별들은 매우 밝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연료를 매우 빨리 소비합니다. 그들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몇백만 년 후 그들의 연료가 다 떨어집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장관으로 죽었습니다. 초신성 폭발. 별의 코어가 붕괴합니다. 중력해서 붕괴는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별을 통해 외향으로 전파됩니다. 충격파는 외부층을 날려버립니다. 우주로, 엄청난 속도로, 초당 수천 킬로미터. 이 방출된 물질은 무거운 원소로 풍부합니다. 별 내부에서 형성된 것들, 탄소, 산소, 마그네슘, 실리콘, 철. 이 원소들은 이제 성간 매질로 방출됩니다. 그들은 가스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 별에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폭발은 우주의 화학 진화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원소를 우주로 뿌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에 우주는 화학적으로 원시적이었습니다. 단지 수소, 헬륨, 소량의 리튬. 첫 번째 초신성 후 우주는 다양해졌습니다. 그것은 원소의 주기율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양성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화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분자, 새로운 냉각 메커니즘, 새로운 별 형성 경로. 그것은 더 복잡한 구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행성과 생명, 모델이 첫 번째 별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면 조사자들은 그들이 남긴 것을 찾습니다. 직접 관측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별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빛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무거운 원소에서, 그들이 풍부하게 한 가스에서, 그들이 형성하도록 도운 은하에서. 다음 에피소드는 안으로, 우리 은하의 가장 오래된 별 기록으로 향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가이아 데이터 릴리스 2가 ESA 아카이브를 통해 이용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주요 이벤트였습니다. 천문학계에서. 가이아 데이터 릴리스 2는 17억 개 이상의 별에 대한 정밀한 위치, 밝기, 색깔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3억 개 이상에 대한 고유 운동,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700만 개 이상에 대한 시선 속도, 별들이 우리를 향해 또는 멀어지는 속도. 이것은 전례 없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규모와 정밀도에서 릴리스는 전례 없는 목록 규모로 정밀한 시차와 고유 운동을 확장하며 연구자들이 희귀한 별 개체군을 찾고 특성화하는 방법을 재형성합니다.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가까운 별들은 먼 배경에 대해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겉보기, 움직임을 시차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마이크로 조각 수준에서 시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그것은 달 표면의 인간 머리카락 너비를 지구에서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밀도는 우리가 수천 광년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고유 운동은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모든 별들은 움직입니다. 그들은 은하를 통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게 보입니다. 연간 밀리초각. 하지만 충분히 긴 시간에 걸쳐 측정하면 우리는 이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는 수년에 걸쳐 별의 위치를 여러 번 측정했습니다. 이 측정들로부터 그것은 고유 운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운동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의 궤도에 대해 말해줍니다. 은하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원반인지, 헤일로인지, 팽대부인지. 이 장은 첫 번째 별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증거를 소개합니다. 직접 이미지가 아니라 생존 가능한 기록, 화석 증거. 개체군 사여아의 별은 금속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석 흔적은 촉이 풍부해진 가스에서 형성된 극도로 금속이 적은 별을 통해 지속됩니다.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체군 두오아레의 별 자체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수백만 년. 우주는 이제 수십억 년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체군 트리라의 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은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초신성에서 무거운 원소를 방출했습니다. 이 원소들은 가스를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부해진 가스에서 다음 세대 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약간의 무거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약간. 그들은 극도로 금속이 적은 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화석입니다. 초기 우주에 살아있는 유물. 나사 요약은 개체군 이리을 현대 별에서 발견되는 무거운 원소가 없는 수소와 헬륨 별로 설명합니다. 이 정의는 명확합니다. 개체군 이리 별은 금속이 없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없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문학에서 금속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소는 금속입니다. 산소는 금속입니다. 철은 금속입니다. 이것은 화학의 정의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문학에서 표준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조사는 여전히 빛나는 가장 오래된 화학의 조용한 인구 조사가 됩니다. 가이아 DR2는 주요 천체 측정 기초를 제공하며 대규모 별 샘플에 대한 개선된 거리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가이아 이전에 우리는 수천 개의 별에 대한 정밀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이아 후에 우리는 수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적 변화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계적 연구, 은하의 전체 개체군. 희귀한 별은 더 이상 바늘처럼 희귀하지 않습니다. 가이아의 거대한 목록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상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가이아 천체 측정을 사용하여 고해상도 분광 캠페인을 위한 대상 선택을 정제합니다. 분광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각 별은 개별적으로 관측되어야 합니다. 종종 큰 망원경으로 긴 노출 시간으로. 따라서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아는 이것을 도와줍니다. 그것의 천체 측정은 어떤 별들이 흥미로운지 식별합니다. 어떤 것들이 헤일로에 속하는지, 어떤 것들이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다음 이 별들은 후속 분광 연구를 위해 우선 순위가 매겨진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실험실 문서로 취급됩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수집되고 보정되고 분석됩니다. 선 깊이는 원소 풍부도와 상한을 식별합니다. 각 화학 원소는 스펙트럼의 독특한 흡수선을 생성합니다. 이 선들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각 원소가 별에 얼마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이것은 원소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천문학자들은 상한을 제공합니다. 원소는 특정 양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도 유용합니다. 그들은 별의 화학 역사를 제약합니다. 금속이 적은 별은 개체군 파이리 별 자체가 없을 때에도 시간 연결 아카이브가 됩니다. 그들은 화석입니다. 그들의 화학 조성은 그들이 형성된 가스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는 이전 세대의 별들에 의해 풍부해졌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별들에 의해. 따라서 금속이 적은 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첫 번째 별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들이 어떤 원소를 생산했는지, 얼마나, 어떤 비율로. 이 정보는 첫 번째 별들의 성질을 제약합니다. 그들의 질량, 그들의 폭발 에너지, 그들의 핵합성. 팀은 운동학을 추적하여 헤일로 개체군을 원반 오염 물질과 구별하며 고유 운동 일관성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은하는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반, 팽대부,
헤일로. 각각은 다른 별 개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이, 다른 화학 조성, 다른 운동학. 오래되고 금속이 적은 별들은 주로 헤일로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원반도 일부 오래된 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젊고 금속이 풍부한 원반 별이 측정 오류나 특이한 궤도 때문에 헤일로 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염 물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샘플을 희석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운동학은 이것을 도와줍니다. 헤일로 별들은 독특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원반에 대해 역행합니다. 또는 그들은 고도로 경사진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 평면을 가로지르며 그들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원반의 회전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가이아의 고유 운동 측정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별의 전체 3차원 움직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시선 속도 측정과 결합하여 이 움직임으로부터 그들은 별이 어느 구성 요소에 속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학 패턴은 핵합성 수율 모델과 비교되어 가능한 첫 번째 초신성 경로를 잡힙니다. 다른 유형의 별들은 다른 원소 믹스를 생산합니다. 별의 질량에 의존합니다. 회전에 의존합니다. 폭발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이론가들은 이 과정들을 모델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나리오에서 어떤 원소가 생산될지 예측합니다. 이 예측은 핵합성 수율이라고 불립니다. 관측된 화학 패턴을 이 수율과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어떤 유형의 별이 가스를 풍부하게 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속이 적은 별들은 탄소가 풍부하지만 철이 적습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 초신성 시나리오를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초신성, 별이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던 곳. 대신 코어의 일부가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외부 층만 방출되었습니다. 이 총들은 탄소가 풍부하지만 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코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어는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이 약한 초신성은 첫 번째 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블랙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방출된 물질. 목록 작업은 주의를 강조합니다. 체계적 오류, 선택 편향, 재현 가능성이 문서화됩니다. 이것은 좋은 과학적 실천입니다. 모든 측정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무작위입니다. 통계적 변동, 이것들은 더 많은 측정으로 평균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류는 체계적입니다. 그들은 한 방향으로 결과를 일관되게 편향시킵니다. 예를 들어, 계기 보정의 오류 또는 모델의 가정, 이 체계적 오류는 더 교환합니다. 그들은 평균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식별되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선택 편향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별들은 무작위 샘플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기준에 따라 선택됩니다. 밝기, 색깔, 위치. 이 선택은 우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밝은 별들만 연구한다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밝은 별들에 편향됩니다. 거인들. 우리는 내재적으로 희미한 별들을 놓칩니다. 외소성들. 이것은 우리의 결론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효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현 가능성은 과학의 핵심입니다. 결과는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같은 분석을 수행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방법, 코드가 공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이아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광 조사도 그들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분석 코드도 공유됩니다. 이 개방성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것은 과학이 투명하도록 보장합니다. 장은 첫 번째 빛이 첫 번째 화학을 통해 조사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종료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별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산한 화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으로부터 우리는 별들에 대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은 고생물학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공룡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으로부터 우리는 공룡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금속이 적은 별들은 화석입니다. 첫 번째 별들의 화석, ESA의 가이아 프로젝트와 아카이브 인프라는 측정 백본으로 기능합니다. 역할은 해석이 아니라 전체 측정 산출물과 문서화된 제안에 대한 안정적인 액세스입니다. 가이아 아카이브는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누구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이든 아마추어이든 쿼리 도구가 제공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을 찾기 위해 문서가 제공됩니다.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한이 설명됩니다.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은 곳, 주의해야 할 곳. 천문대와 대학그룹의 분광팀은 방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노출 로그, 파장 보정, 신중한 풍부도 파이프라인. 분광은 정밀한 과학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보정을 필요로 합니다. 망원경의 광학, 분광기의 반응, 대기의 흡수. 이 모든 것들은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거되거나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스펙트럼은 분석될 수 있습니다. 흡수선이 식별됩니다. 그들의 파장과 강도가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원소 풍부도가 도출됩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별 대기, 라인 형성, 그것은 또한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천 개의 별에 대한 상세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확인적이며 후보 고대 별을 정량화된 화학 기록으로 전환합니다. 가이아는 후보를 식별합니다. 분광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정량화합니다. 별의 정확한 화학 조성, 각 원소의 양, 이 정량하는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그것을 풍부하게 했는지. 나사의 공개 과학 페이지는 개체군 디라이 별의 일관된 정의를 제공하며 천문학에서 금속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과학 용어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상 언어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속은 좋은 예입니다. 일상적으로 금속은 철, 구리, 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천문학에서 금속은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소는 금속입니다. 탄소는 금속입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사의 명확한 설명은 이 혼란을 줄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기술 논문과 더 넓은 내러티브 사이를 이동할 때 모호함을 줄입니다. 이 부분은 생존한 것을 읽음으로써 우주의 가장 이른 시대를 연구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보존됩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또는 암석의 층처럼 별들도 기록입니다. 그들의 대기는 그들이 형성된 가스의 화학 조성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는 이전 세대의 별들에 의해 풍부해졌습니다. 따라서 별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에 대해. 시스템 렌즈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별의 대기는 탄생 환경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화학 서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별들은 오래 산다. 특히 작은 것들. 그들은 수십억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만큼. 따라서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별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천체 측정과 분광의 조용한 수렴이 됩니다. 두 방법이 함께 작동합니다. 천체 측정은 후보를 찾습니다. 흥미로운 별들. 분광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그것들을 정량화합니다. 함께. 그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희귀하고 흥미로운 별들을 찾고 상세히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협력은 현대 천문학의 특징입니다. 다른 기술의 조합, 다른 파장, 다른 시간 규모, 모두 함께 작업하여 복잡한 그림을 구축합니다. 분석가들에게 직접 개체군 다이코이시의 탐지의 부재는 실패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상됩니다. 개체군 다이코이시의 별들은 짧은 수명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들이 풍부하게 한 가스에서 형성된 별들. 그것은 경계 조건이며 어디를 보고 가장 이른 풍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 안내합니다. 경계 조건은 가능성을 제약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말해줍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개체군 타라의 별을 직접 탐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정말로 짧은 수명을 가졌음을, 그들이 정말로 희귀했음을. 많은 관찰자들에게 작업은 검증이 작고 내구성 있는 흔적에서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직접 증거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작은 증거들이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발견은 틀리거나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작은 발견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강력한 경우입니다. 우리 은하는 오래된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우주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이 별들은 초기 우주의 화학을 보존합니다. 그들의 스펙트럼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형성된 가스의 조성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는 더 이전 별들에 의해 풍부해졌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별들에 의해 화학 고고학, 별들의 화학 조성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
이것은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수십 개의 대규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천 개의 별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학 조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화학 진화. 시간에 따라 원소들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금속이 적은 별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은 희귀합니다. 오래된 별의 대부분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무거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세대의 별 진화 후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금속이 적은 별들, 철 함량이 태양의 만분의 1 미만인 별들은 희귀합니다. 그들은 약 10만 개 중 하나입니다. 가이아 이전에는 몇백 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이아 후에는 우리는 수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희귀합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것들, 철이 태양의 100만 분의 1인 것들은 더욱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금속이 적은 별은 우리 은하의 헤일로에서 발견됩니다. 헤일로는 원반을 둘러싼 구형 영역입니다. 그것은 은하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초기에 형성되었으며 이후 별 형성에 의해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원반, 대조적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거운 원소로. 따라서 원반의 별들은 평균적으로 더 금속이 풍부합니다. 헤일로의 별들은 평균적으로 더 금속이 적습니다. 가이아 위성은 금속이 적은 별을 찾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정밀한 위치와 움직임 측정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헤일로 별을 원반 별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헤일로 별은 다른 움직임을 가집니다. 그들은 종종 원반에 대해 역행하거나 경사진 궤도를 가집니다. 이 운동학적 서명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후속 분광 연구를 위한 후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분광은 화학 조성을 확인합니다. 별이 정말로 금속이 적은지, 얼마나 적은지, 어떤 원소가 있는지, 어떤 원소가 없는지. 분광은 별의 화학 조성을 측정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별빛은 다른 파장의 혼합입니다. 그것을 프리즘이나 격자를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스펙트럼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무지개. 하지만 스펙트럼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선들에 의해 중단됩니다. 흡수선. 이 선들은 별 대기의 원자들에 의해 생성됩니다. 각 원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흡수합니다. 그것의 전자 구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화학 원소는 독특한 흡수선 패턴을 생성합니다. 지문처럼 스펙트럼에서 이 선들을 식별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어떤 원소가 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그들은 각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선은 더 많은 원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선 강도는 풍부도뿐만 아니라 온도, 압력, 다른 요인들에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높은 정밀도로 별의 화학 조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금속이 적은 별은 놀라운 화학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부 원소는 많지만 다른 원소는 적습니다. 예상과 다릅니다. 이 패턴은 그들을 풍부하게 한 초신성의 성질에 대해 말해줍니다.
다른 유형의 초신성은 다른 원소 믹스를 생성합니다. 별의 질량에 의존합니다. 폭발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붕괴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회전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핵 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원소가 생산되는지, 얼마나 생산되는지, 일부 금속이 적은 별은 탄소가 많지만 철이 적습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태양의 경우 탄소와 철의 비율은 약 특정 값입니다. 하지만 이 별들의 경우 탄소가 철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때때로 10배 또는 100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정 유형의 초신성에 의해 풍부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약한 초신성. 별의 코어가 블랙홀로 붕괴했지만 외부층은 여전히 방출된 곳. 이 외부층들은 탄소가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는 헬륨 연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층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철은 코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어는 블랙홀로 붕괴했습니다. 그것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약한 초신성 시나리오는 첫 번째 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 또는 많은 것들은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블랙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약하게 방출된 물질. 이것은 우주의 화학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원소가 초기에 이용 가능했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흑 물질과 블랙홀의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폭발들은 중간 질량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또는 수백 태양 질량. 이것들은 오늘날 관측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씨앗을 수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다른 금속이 적은 별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중성자 포획 원소가 많습니다. 스트론튬, 바륨, 유로튬 같은 원소. 이 원소들은 중성자가 풍부한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많은 자유 중성자가 있는 곳. 이 환경은 두 곳에서 발생합니다. 중성자별 합병.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고 합병할 때. 그리고 특정 유형의 초신성. 아마도 빠르게 회전하는 별에서 또는 매우 거대한 별에서. 이 중성자 포획 원소의 존재는 초기 우주에서 이 과정들이 발생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초기 중성자별 형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기 합병. 이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초기 우주에서 어떤 과정이 작동했는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별들이 형성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원소들이 생산되었는지. 그것은 형사 작업과 같습니다. 단서들을 모으는 것, 증거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하는 것. 우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적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들로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군 테로라의 별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희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짧은 수명을 가졌고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수백만 년. 우주는 이제 138억 년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체군 이라이라의 별들은 수십억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성 환경은 드물었습니다.
단지 가장 이른 헤일로, 가장 고립된 지역에서 그들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검색은 계속됩니다. 더 나은 조사와 더 민감한 계기로 언젠가 우리는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의 즉각적인 후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 별. 단일 개체군. 가히 초신성에 의해 풍부해진 가스에서 형성된 별. 지역 화석이 화학 기대치를 정지하면서 조사는 깊은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금속이 적은 별들의 연구는 첫 번째 별들에 대한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가능한 질량, 그들의 핵합성 수율, 그들의 폭발, 메커니즘.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초기 우주의 첫 번째 발광 시스템을 직접 샘플링하는 적외선 측정을 따릅니다. 직접 관측, 빅뱅 후 수억 년 이내에 형성된 은하를 보는 것. 이 은하들은 별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 가깝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별 형성이 얼마나 빨리 시작되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 있었는지, 어떤 조건이 우세했는지. 2024년 5월 30일, 네이사는 적색편이 14.32에서 측정된 은하인 JDS GS T14C행을 설명하는 요약을 발표하며 빅뱅 후 3억 년 미만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발표는 조용했습니다. 보도 자료는 있었지만 과대 광고는 없었습니다. 발표는 내러티브 화려함이 아니라 절차적 이정표로 제시됩니다. 분광과 조사 맥락, 사실들, 측정들, 불확실성, 과학적 보고의 표준 형식. 적색편이 14.32미는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은하가 매우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우 오래 전에 보고 있다는 것을. 우주 역사 초기에 적색 편의를 시간으로 변환하는 것은 우주의 팽창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표준 모델은 람다 CDM입니다. 암흑 에너지와 차가운 암흑 물질을 가진 모델. 이 모델을 사용하면 적색 편이 14.32는 빅뱅 후 약 2억 9천만 년에 해당합니다. 우주 나이의 약 2%. 매우 초기. 이 에피소드는 더 명확한 관측 제약을 소개합니다. 개별 첫 번째 별이 직접 이미징을 넘어 남아 있더라도 이렇게 일찍 발광 은하의 존재는 별 형성이 빠르게 확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은하가 빅뱅 후 3억 년 이내에 존재한다면 별 형성은 그 전에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아마도 1억 년이나 2억 년에. 이것은 빠릅니다. 이론가들은 별 형성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빠른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이 관측은 타임라인을 고정합니다. 조사는 이 탐지를 우주 여명과 가장 이른 별 개체군의 이론적 타임라인과 비교하며 깊어집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큰 패턴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우주가 어떻게 빠르게 복잡성을 구축하는지. 단순한 초기 조건에서 구조화된 은하로. 나사는 JDS GS D14G을 적색편이 약 14.32에서 기록 보유, 분광적으로 확인된 먼 은하로 보고합니다. 기록 보유는 시간적 레이블입니다. 발표 시점에 이것은 분광적으로 확인된 가장 먼 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깨지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더 깊은 조사와 함께 더 먼 은하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관련 동료 검토 보고서는 JWST NIR 스패치로 적색편이 약 14.32와 13.90에서 두 개의 발광 은하를 확인합니다. NIRS 패치는 근저고에선 분광기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계기 중 하나. 그것은 저구의 선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이것은 고적색 편이 은하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빛은 저구의 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팽창에 의해 타이밍은 어려운 사실을 고정합니다. 발광 시스템은 빅뱅 후 3억 년 이내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제약입니다. 경계 조건. 어떤 모델이나 시나리오는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별 형성은 얼마나 빨리 시작될 수 있었습니까? 은하는 얼마나 빨리 조립될 수 있었습니까? 가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냉각되고 붕괴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이제 이 관측에 의해 제약됩니다. 나사의 초기 우주. 개요는 이론이 첫 번째 별들이 거대하고 수명이 짧았으며 그들의 자외선이 수소를 이온화했다고 예측한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표준 그림입니다. 첫 번째 별들, 개체군, 둥오나이은 거대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태양 질량. 그들은 매우 뜨겁고 밝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자외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자외선은 주변 수소를 이온화했습니다. 중성 수소를 이온화된 수소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재이온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주를 다시 이온화한 과정, 재결합 후 중성이 되었던 연구자들은 관측된 밝기와 추론된 별 형성을 이전 모델의 기대치와 비교합니다. 은하 JDS-GS 뒷반영은 밝습니다. 그 적색 편의에서 예상보다 밝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은하가 많은 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별들이 매우 밝다는 것을, 또는 둘 다. 밝기로부터 천문학자들은 별 형성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은하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별 개체군의 총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이미 형성되었는지. 이 추정치는 모델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 관측된 은하들은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밝습니다.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기 별 형성의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별 형성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또는 초기 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밝았습니다. 또는 가스 유입이 더 빠랐습니다. 은하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강조됩니다. 긴 노출, 계기 보정, 보수적인 불확실성 보고. 이 은하들을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적색 편의에서 밝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긴 노출이 필요합니다. 수십 시간. 광자를 수집하는 것,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계기는 신중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반응, 그것의 소음, 그것의 편향. 이 모든 것들은 이해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도 중요합니다. 모든 측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오류 막대. 그들은 우리가 측정에 얼마나 확신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 왜냐하면 과소평가된 불확실성은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지 통계적 변동일 때, 따라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불확실성 추정이 중요합니다. 에피소드는 이 은하들을
개체군 다이아이 별의 직접 대리가 아니라 제약으로 프레임화합니다. JDS, GS, 제빌 선형은 개체군 트리아이 은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무거운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스펙트럼에서 감지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미 여러 세대의 별 형성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별들이 형성되고 죽고 무거운 원소를 방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풍부해진 가스에서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빅뱅 후 3억 년 이내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빠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별 형성이 훨씬 더 일찍, 아마도 1억 년이나 2억 년에 시작되었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장은 측정된 포인트로 끝납니다. 초기 은하는 더 이른 별을 암시하지만 검증은 다중 탐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일 은하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많은 은하가 필요합니다. 통계. 그리고 우리는 다른 유형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다른 파장, 다른 방법, 수렴하는 증거. 이것이 검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에서 단일 발견이 아니라 많은 발견, 다른 출처에서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나사의 웹 커뮤니케이션과 과학팀은 구조화된 공개 보고를 통해 나타납니다. 물체 명명, 불확실성이 있는 적색편이 갑 명시, 발표 시점에 기록 보유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 이것은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은 정밀해야 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보유자를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광적으로 확인된 가장 먼 은하, 발표 시점에. 이 자격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주장의 정확한 범위를 정의합니다. 동료 검토 저널과 조사 협력은 더 높은 해상도, 증거층을 제공합니다. 나사 발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약. 하지만 세부 사항은 동료 검토 논문에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분광 확인, 방법 설명, 공식 불확실성 처리입니다. 논문은 관측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계기가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긴 노출, 어떤 보정이 적용되었는지, 적색 편의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스펙트럼에서 어떤 특징이 식별되었는지, 이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작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재현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와 데이터 릴리스 인프라는 배경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일부로 보여집니다. JWST 데이터는 아카이브됩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확인, 교차 비교, 재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정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데이터는 재분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것은 과학이 자기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간접 화석에서 직접 초기 시간 빛으로 이동시킵니다. 금속이 적은 별들은 간접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화석. 하지만 이제 JWST로 우리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로부터의 빛. 분위기는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깊은 필드는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광자의 인내심 있는 축적이 측정 가능한 적색 편의로 전환된 것입니다. 깊은 필드 이미징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망원경은 하늘의 작은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립니다. 광자를 수집합니다.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천천히 이미지가 구축됩니다. 희미한 은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너무 희미했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한 노출 시간으로 그들은 보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의 힘입니다. 인내심, 정밀함, 한 번에 하나의 광자씩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 분석가들에게 JWST는 첫 번째 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을 잡힙니다. 개별 첫 번째 별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의미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JWST조차 그것의 모든 힘으로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JWST가 보는 것은 초기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별들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세대.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에 가깝습니다. 시간적으로. 은하가 3억 년 이내에 발광한다면 첫 번째 별 형성은 그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1억 년이나 2억 년에 금속이 없는 붕괴 모델과 일치하는 제약해에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증거는 검증이 종종 초상화가 아니라 경계로 도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별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했어야 하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관측과 함께 결국 창은 충분히 좁아져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별은 이 시간에 이 조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초기 우주를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허블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다릅니다. 허블은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에서 작동합니다. 웹은 저고해선에서 작동합니다. 왜 저고해선? 왜냐하면 가장 먼 은하의 빛은 적외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팽창에 의해 적색 편이. 따라서 이 은사들을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웹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에 큰 거울과 민감한 적외선 계기로 웹의 주경은 직경이 6.5m입니다. 이것은 허블의 2.4m보다 훨씬 큽니다. 더 큰 거울은 더 많은 빛을 수집합니다. 따라서 더 희미한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물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m 거울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켓 페어링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웹의 거울은 접혀집니다. 18개의 육각형 세그먼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발사 동안 접혀집니다. 그런 다음 우주에서 전개됩니다. 복잡한 엔지니어링 업적.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웹은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초에 웹의 첫 번째 깊은 필드는 놀러왔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깊이와 명확성을 가진 초기 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빅뱅 후 수억 년 이내의 은하들, 우주 역사의 처음 몇 %. 이 은하들은 이미 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매우 밝았습니다. 이것은 놀러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초기 은하가 더 작고 더 희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성숙해 보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별 개체군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무거운 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스펙트럼에서 이것은 첫 번째 별 형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음을. 빅뱅 후 단지 몇 천 년 만에 우주는 이미 복잡했습니다. 은하, 별, 무거운 원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델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론가들은 그들의 가정을 재고해야 합니다.
별 형성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가스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냉각되고 붕괴할 수 있었습니까? 은하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조립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이제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답은 아마도 우리의 초기 우주 이해를 정제할 것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첫 번째 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았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더 작은 별은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더 많은 질량을 남깁니다. 또는 아마도 H2 냉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또는 아마도 가스 유입이 더 빠랐습니다. 원시 은하로 필라멘트를 따라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서. 이 모든 가능성들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모델에서. 그리고 그들은 미래 관측과 대조될 것입니다. 점차 그림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웹은 또한 이 초기 은하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펙트럼은 단지 밝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적색 편의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별 형성률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별 개체군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가스와 먼지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화학 조성을 알려줍니다. 어떤 원소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 모든 정보는 스펙트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광이 천문학에서 그렇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일부 초기 은하는 이미 무거운 원소를 보여줍니다. 탄소, 산소, 심지어 철. 이것은 그들이